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등만 추구하는 사회에 또 정말 이기적인 사회가 만연한 이런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아마 이런 그 아직 피우지 못한 가능성이라는 꽃에 물을 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시기에 네, 필요한 책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패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패널분들 네, 너무 멋진 이렇게 남성분들하고 진행하기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생기신 인물도 보고 뽑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각자 본인 소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초대받은 패널 박영식입니다. 네. 네. 메인 MC께서 처음에 소개를 안 해줘가지고 약간 삐졌습니다. 무조건 저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도 올해 생애 4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런 미술품이 좋아가지고 갤러리도 한 2번 열은 적이 있고 또 13년 전에 사단법인 대전 팝스 오케스트라를 창단해가지고 올 3월 16일 날 제 49회 정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주거음악이 다르시네요. 네, 이어서 질문 안 하고 이제 소개한다면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하던 대로 조금 하세요. 있다가.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낙천적이고 식견 있는 남자 진낙희. 네.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책을 읽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셨습니다. 아니죠. 뭔가, 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책을 읽고,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고 오지 않으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먼저 질문도 주고받으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 또 저자님에 대한 또 깊은 철학이 담긴 그런 생각들을 또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일 먼저 질문이 궁금한 게, 소개도 들어가기 전에, 네, 궁금한 게 어떤 거 있으셨을까요? 일단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리더십을 좋아하는데 오늘 우분투 리더십에서 많이 배우고 싶고 우분투 리더십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경쟁의 가치보다 우리 함께하는 공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작가님께서 우분투 리더십을 통해서 성공한 우리나라도 좋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제가 한번 네. 예. 지금 우리 좋은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분이세요. 애칭을 아실 거예요. 둔산 시장님이시고요. 제 현직 공직에 있는데 너무 승진을 못해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둔산 시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 차원으로 아주 대표적인 함께 행복 리더십, 우분투 리더십의 사례를 두 가지로 국내 거 하나, 해외 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젊은이들 옷 입는 거 중에 I, 하트하고 NY 이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I love 뉴욕입니다. 그걸 제가 벤치마킹해서 대전사랑운동을 대전에서 시작했고 지금도 대전사랑운동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뉴욕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뉴욕 내에 할렘가가 있거든요. 흑인 밀집 지역. 범죄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범죄율이 많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도 오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겪고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그 당시 뉴욕에 있는 한 기업인이 범죄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 전에 시장들이 우리가 잘 쓰는 용어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범죄만 일으키면 총 쏴 죽이고 예를 들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해도 범죄율이 줄지 않았어요. 그때 한 기업인 하나가 할렘가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다 보니까 범죄의 출발점은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있으면 범죄할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인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재단을, 우리 한국 같은 재단 말고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흑인들을 전부 취업을, 다는 아니지만 취업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와서 일자리 창출,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사실은 일자리 복지거든요.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이러브 뉴욕 운동의 출발은 할렘가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또는 범죄율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기업인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이 줄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쓴 비용보다 그 이후에 범죄율이 줄다 보니까 관광객이 급증해서 관광 수입이 10배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 행복입니다. 그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 복지의 출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복지. 아무리 어려운 독거노인이든 아무리 어려운 결손 가정이라도 그 가정 중에 한 명만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그걸로 인해서 범죄율도 떨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금으로 주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뉴욕의 그 전략. 총 쏘고 뭐 감옥에 넣을 때는 범죄율이 안 떨어졌는데 일자리를 통해서 할렘가가 지금도 이제 잘 살지는 아직은 않지만 일부 이제 잘 사는 마을이 생겨서 함께 행복이 됐고, 대한민국서는 서산 태안이라는 걸로 아실 겁니다. 그곳에 이제 한 공직자가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 고향이 태안이니까 고향에 와서 정년 퇴직금을 가지고 와서 요즘은 뭐 12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그 부부가 내려와서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정년 퇴직한 퇴직금 가지고 문구 백화점이죠. 이게 문구하고 잡화 이런 걸 취급하면 여기 도심은 그렇지만 시골에는 그런 거 아실 겁니다. 학교 앞에 문구점을 겸해서 우산도 팔고 빵도 파는 이런 잡화점을 열었어요. 공직생활 오래 하면서 그 여자분도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친절한 거야. 그 태안 분들이 봤을 때 예전에 있던 집은 가면 말이 투명하고 좀 느리면서 충청도 말 뭐 때문에 왔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게를 열면서 하나하나 책 한 권을 사도 설명해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집으로만 손님이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돈 벌려고 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만 했는데 돈은 엄청나게 벌리면서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주변 가게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이 여기서 그냥 용돈벌이만 하려고 한 건데 의외로 돈이 엄청나게 친절하게 그 주민들을 상대하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친절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가던 가게들을 안 가고 그 가게만 몰리게 됐고 여기는 부자가 됐는데 나머지 그 시골의 가게 한 4, 50개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뭐 문구 백화점이니까 별걸 다 파니까 수혜점 이런 것도 팔고 그랬대요. 그럴 때 이제 그 여성분이 하루는 이제 남편을 불러놓고 문 닫고서 이제 와인 한잔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여보, 우리가 당신 고향에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돈 벌려고 온 건 아니고 생활비라도 좀 벌어보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저분들이 문 닫고 지금 어려워하고 우리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잘못돼 간 거겠다. 방향이 틀리다. 그게. 인생도 방향만 같으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방향이 잘못됐다. 그걸 반성하고 회개에 기도하면서 그날부터는 책을 빼놓고는 다 물건을 다 뺀 거예요. 이분들이. 옆 주민 가게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저분들 죽이려고 온 건 아닌데 못 살게 오려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그래서 책을 뺀 나머지 우산 파는 거, 수혜점 파는 거, 어떤 때는 슬리퍼 다 빼고 그분들이 오면 오늘부터는 그렇게 팔지 않고 신발은 저쪽으로 가서 사십시오. 그 집까지 안내해주고 또 담배까지 팔았대요. 담배는 여기서는 안 팔기로 했으니까 저 집으로 가시고 또 빵집은 글로 보내고 다 보내서 결국은 그 한 마을이 행복하게 골고루 잘 사는 마을이 됐다. 지금 현재 태안의 한 작은 면단인데요. 그 실제 사례입니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요 근처에도
홈플러스 있을 겁니다. 나 거기하고는 왼수진 건 없는데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홈플러스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가면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이제 그날부로 이제 서울로 가서 홈플러스 하나가 생기면 또는 이마트 하나 생기면 그 주변 가게가 500개가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넘어가서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SSM인가? 동네 구멍가게 옆에다 이런 거 비슷한 걸 작게 차려가지고 결국은 그쪽에만 벌고 나머지는 죽는 이런 우리 지역민들이 죽는 특히 대전은 80%가 자영업자들입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외국은 대기업들에게는 절대 소매권을 안 줘요. 도매만 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소매를 다 지금 하도록 해가지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저도 거의 그곳은 안 가고 동네 슈퍼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삽니다. 그 돈은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동네 가게 이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사례를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사례를 듣고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뭐 과거에는 뭐 또 사업을 하거나 이런 욕심이 되게 많잖아요. 내 것만 잘 돼야지 막 이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예전에 동대문에서 장사를 할 때 있었거든요. 그 큰 쇼핑몰이었었는데 진짜 우리 집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직원 하나가 사장님이셨는데 사장님 나오시면 꼭 그 비닐봉지 있잖아요. 신발 쌌던 비닐봉지를 저희 가게에다 이렇게 탁 던지세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았었던 건데 그분은 기분이 나빠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어넘길 수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계속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졌었는데 와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들으면서 막 반성이 되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하나 할까요? 네. 강의를 30년 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시고 저도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잘한다고 했는데 질문 많이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2개 하면 끝냈거든요. 아니 다 하세요. 뭐든.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면 막 배우고 싶고 부러워요. 그리고 제가 강의 몇 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유머 강의를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유머도 많이 하시고 강사들한테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책을 다 읽었는데 책에도 사진이 나올걸요. 자전거 타는 사진도 나오죠. 예. 네. 오늘도 아마 자전거 타고 오셨죠. 그러면 네. 제가 한번 뵀어요. 네. 모든 걸 다 책도 자전거에 싣고 오셨죠. 예. 뭐 술, 뭐 짐, 뭐든지 다 자전거에 싣고 오시더라고요. 뭐 차가 없으신가? 차가 없으시죠? 없죠. 되게 존경스럽고요. 무슨 자전거 운동본부 이런 데도 가입 회장님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거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꽤 오래전에 대전광역 시의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전시의 현황은 뭐였냐면 대덕밸리 활성화 문제, 또 엑스포 과학공원, 또 그리고 지하철이 막 그때 건설 초기였고 또 동물원을 짓겠다고 해서 세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어요. 지금 지하철 1호선 하는데 제가 시의원할 때 처음 계획은 1조 2천억이었어요. 나중에 완공될 때 2조 2천억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줬다니 하면 표현은 좀 그렇다. 줬다니 하면 이해하시기 그럴 텐데 내가 만약 우리 박 시장님한테 100만 원을 꿨어. 근데 이걸 안 갚아. 시장님이 성품이 좋아서 그렇지 패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조라는 돈은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시민 세금이 거의 1조 이상 50%는 시민 세금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제가 배낭여행으로 유럽 여러 군데를 선진 복지국을 다 다녔어요. 12개국을 다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프랑스, 뭐 아까 얘기한 복지 선진국, 덴마크, 네덜란드, 뭐 스위스, 스웨덴, 뭐 노르웨이, 핀란드 다 다녔는데 사실은 제일 큰 건 지하철 문제였어요.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발표는 오슬로 시장 여성분인데 대부분은 가서 저도 이렇게 대화는 되는데 전문적인 질문을 하려면 어려워서 유럽의 도시에는 전부 대한항공의 지사가 있어요. 거기 지사 직원을 하나 꼬셔가지고 통역을 붙여서 오슬로가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슬로는 50만 도시예요. 규모가 안 커요. 근데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300만의 도시가 돼야 그것도 적자폭이 좀 이렇게 많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대구 지하철이 1년에 지하철 적자가 400억이고요. 대전시가 240억이 여러분들 세금으로 지금 나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서 오슬로 시장에게 질문했어요. 50만 인구면 지하철 운영하면 정말 운영 적자 폭이 클 텐데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내가 질문을 했더니 오슬로 시장에 콧웃음이라고 흥하면서 한 답변 이런 거예요. 우린 부자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시 한 4만 불 이상 됐으니까 3만 불 이상이거나 아니면 300만 인구가 돼야 지하철을 건설해야 그게 비슷하게 맞는데 그래서 그런 지하철 문제 이런 것도 다 벤치마킹해서 그나마 대전이 240억 적자인 건 그 안에 가게 놓는 거 이런 거 전부 제가 다 디자인을 해서 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나라에서 유럽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국가 주요 아젠다가 1번이나 2번에 자전거 정책이 다 있는 거예요. 덴마크에도 노르웨이에도 핀란드에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 그때가 이제 1999년도 정도거든요. 이건 후진국 교통수단인데 왜 이 최고의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자전거 정책을 국가 주요 아젠다로 했을까? 그걸 이제 자료도 수집하고 국내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얘기가 제가 들게 기후변화 그대로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얘기 나왔지만 기후변화 얘기는 최근 5, 6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미 그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수단, 특히 온실가스 나오는 게 대부분 이제 탄소 배출이거든요. 이게 자동차 매연, 이게 주 원인이고, 물론 공장도 있지만, 가정에서 쓰는 것도. 탄소를 배출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차를 통제시키고 자전거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바로 차 팔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게 지금 20년째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저한테 누군가 너 살면서 보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언제나 거침없이 강의도 30년 했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내가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첫째는 지구한테 덜 미안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탑니다. 리더인 너부터라도 먼저 타라 그래서 제가 자전거 정책을 했고 지금 대전시에 타슈가 됐던 대전시도 그래서 자전거 도시로 가는데 자전거 도로 제가 시의원하면서 거리를 이렇게 계획했던 게 600km예요. 지금 한 840km 났거든요. 제가 시의원 그만둘 때까지 4년간 400km를 제 돈으로 깐 건 아닙니다. 예산 가지고 깔았는데 특히 그 당시에는 2000년도에는 통신사 지금 KT, 또 SK, 또 LG 이쪽에서 광 케이블 깔 때입니다. 그때 제가 조례안 한 줄을 바꿨어요. 전부 그 광 케이블이 지금 인도에 깔려 있거든요. 공사를 다 뒤집어서 보도블록 까부시고 했어요. 복구공사, 이렇게 모든 복구공사를 할 때는 자전거 도로로 복구하도록 조례를 바꿔가지고 돈 안 들이고 특히 둔산, 유성, 대덕 연구단지는 다 그걸로 깔았고 동구, 중구가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네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자전거 타는 거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자전거는 좋은 점이 많아요. 대개 자전거 타고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위험은 속도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속도가 많이 가봐야 30km야. 사고 나봐야 별 문제 없고 여러분들도 남자들은 뭐 전립선 얘기하는데 만약 자전거를 타는데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식구가 자전거 탈 때 욕할 겁니다. 같이 타고 다녀요. 같이 타고 다녀요. 정말 자전거는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미래의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전거를 좋은 거 타야
타시는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짜리 이거 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자전거 4대를 바꿨는데요. 10만 원 넘는 건 타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자전거 그건 길을까봐 짧게 얘기하면 권하면 대부분 옛날만은 자전거보를 가보세요. 그분들이 딱 보고 네. 내가 허름하게 오면 그냥 주지만 25만 원짜리 주지만 양복 입고 가면 기본이 100만 원짜리예요. 저는 100만 원까지는 이해가 돼. 2, 300이 아니고요. 8, 900. 저는 4,300만 원짜리 자전거도 봤어요. 한 500만 원 넘는 거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자전거 타지 말고 그냥 차 타고 다니라고. 자전거는 과학이 아니고 기계입니다. 단순 기계. 자전거가 잘 나가기 위해서 타는 건 암스트롱인가요? 걔들은 0.1초에 몇 억씩 개런티가 상금이 나오고 걔들은 좋은 거 탈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 갈 필요도 없고 풀립도 보면서 지나가는 우리 박지영 회장님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자전거는 생활자전거. 제가도 그래요. MTB 산에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자전거 강의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래요. 문학적 표현입니다. 산은 지랄했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냐고. 산은 걸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걔들이 올라갔다 오면 좋은데 사고가 나요. 꼭 내려올 때. 속도 때문에. 그러면 자전거 이용자 사고율에 걔들께 꼭 들어가. 그래서 위험하다. 왜냐면 TV에서는 자전거 회사에서 광고를 하지 않아요. 어디서 하죠? 자동차 회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자동차의 위험성은 얘기 한마디도 않고 광고가 안 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위험성만 이렇게 뉴스에서 리포터로 하는 겁니다. 그건 자동차 회사에서 광고료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20년 타면서 자전거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음주하면서 자전거 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 음주하면서 타는지. 그러니까 음주운전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음주운전은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자전거 음주운전 하는데 단속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야. 자전거 타고 술을 먹고 태우고. 가는데 음주 단속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재밌잖아요, 사는 게. 가서 그 음주 단속하는 의경한테 가서 자전거 이렇게 꺼덕거리면서 야 나도 한번 불자 그랬어요. 불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불쌍하다는 듯이 아저씨 술 드셨으면 집이 가 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엔진이 있어야 내 힘으로 가는 자전거는 음주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왜 술 잘 먹는 사람 보면 꼭 여기가 까졌어요. 여기가 흉터난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자전거를 안 타도 자빠지는 사람이에요. 꼭 자빠지면 여기가 갈려. 이게 술 안 먹고 자빠지면 이게 한 달이면 낫는데 특히 여기는 한 6개월 갑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왠지 경험담이신 것 같이 너무 자연스러우신데 음주운전은 옳지 않습니다. 네. 네, 옳지 않습니다. 네. 아니 몸소 이렇게 뭐 국가 또 개인 또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실천하고 계신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런 개인적인 것까지 생각 못했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제 차례죠? 네. 요새 TV 틀리면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이 날이면 날마다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기양의 우분투 리더십을 책을 썼으니까 우분투 리더십과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요새 살 길이 획기적으로 있는지 획기적으로 독특한 거 한 2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예, 시원하게. 지금 요즘 이제 지금 탄핵 사건 때문에 많이 마음들 심란하시죠? 리더십 교수들은 저뿐이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이미 예견을 다 했어요. 교수 협의회에서도 사자성어를 이렇게 1년 예상을 해서 나눴듯이 리더십 교수 협의회가 우리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때는 특히 이제 대통령 리더십에서 발표를 우리들이 착자로 다 했어요. 내용은 대권 후보들 TV 토론을 보니까 혹시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리더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가 아니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한민국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TV 토론을 보신 분 기억하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그분이 선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정책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못 알아들어. 그분이 정책을 질문하면 딴 얘기 하시는 거야. 그걸 보고 저분은 정책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걱정이 많이 된다는 책자들을 냈는데, 지금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리더십 부재예요. 그러니까 국가 최고의 리더십이,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바지 사장은 들어봤어도 바지 대통령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웬갖 거를 남한테 의지하는 거.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더도, 모든 리더, 동네 가게 리더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겁니다. 리더는 자기 지혜를 언제든지 내놔야 됩니다. 비전 제시를 위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국가가 됐든 동네 가게가 됐든. 두 번째는 내 머리가 안 되면 땀을 흘려야 돼. 발로 뛰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혜도 땀도 없으면 물러나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도 참 하야하기 좋은 날입니다. 내용은 개인 박근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대통령 리더십이 없어요. 전혀. 리더십 이론은 전제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 이건 뭐 대전뿐이 아니고 한국 최고의 리더가 될 잠재 능력을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박병문, 또 이벤트나 뭐 연극계에서 또는 팝스, 오케, 한국 최고의 그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리더가 될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리더십 전제 1번. 2번은 아무리 잠재 능력이 있어도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내가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박 작가님이 동장님을 한 10군데 정도 이상 하셨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인구가 적은 데는 한 8개, 많은 데는 13개까지 자생단체가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즘은, 옛날에는 동장이 이렇게 하나씩 쓸만한 거 뽑았는데 요즘은 현수막 걸고 붙어요. 모집해서 갔는데 갑자기 6개월도 안 된 친구가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일하는 사람들 보고 갑자기 돈을 100만 원을 딱 내고, 여러분들 와서 보니까 실제로 열심히 일하네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으니까 100만 원 가지고 회식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해서 회식을 한번 시켰다. 제가 장을 지는데 얘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됩니다.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라 돈 쓰는 놈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쓰는 것도 능력이지만 내가 하다못해 작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려면 리더십 준비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리더십을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를 안 했어요. 선거 표는 얻을 줄 알았는데 정책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연설문 보세요. 저거 다 써줬다는데 써준 사람이 한글 맞춤법도 모르는 분이야.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야. 잠깐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때는 절대로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발전시킨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잠재 능력을, 특히 잠재 능력은 어려울 때일수록 개발이 많이 돼요.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아시아권이 지금 중국, 한국, 일본이 이제 리더를 해 나갈 건데, 일본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려운 나라예요. 미래가 예측이 안 돼. 언제 지진이 터질지, 쓰나미가 몰려올지 몰라. 그래서 걔들이 어려울 때 고민해서 자기들 잠재 능력 개발해서 경제대국 됐고, 우리나라도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아. 이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이 잠재 능력은 위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기 나라까지 뺏겼다가 다시 차렸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거예요. 저도 애들 키워봤지만 6살짜리, 이게 사실 이게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게 부모 없으면 이게 바람에 날아갈까.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6살짜리가 4살짜리를 키워요. 내 부모가 안 계시면 얘가 수단 방법 끔을 팔아서라도 이걸 이끌어갑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잠재 능력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수없이 겪으면서 세밭이라고 들어가셨나 모르겠어요. 잠깐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그 CBS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제가 책에도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야,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한번 부도가 나야 되는데. 거기 나와서 성공한 애들은 100%다 부모가 부도 났거나 집달관 들어와서 딱지 붙인 애들이 아닌 애들이 없어요. 그만큼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잠재 능력이 개발되는 겁니다. 6살짜리가 4살짜리를 키워요. 먹여 살려. 그 정도로. 근데 지금 6살짜리 그거 참 걔 치닥거리기 힘들어요. 걔들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럼 우리 애들은 기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애들 걱정 없이 자랐어. 고생 안 했어. 그러면 걔들 미래는 별로 잠재 능력 개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얘를 공부시키는 것보다 어디 가서 초등학교 때 알바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자기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위대한 잠재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만큼 발휘했고, 지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뭐 대권 주자들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탄핵하라 이런 데 하시고 그 중에 고르시려면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을 보세요.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탄핵 이후, 탄핵 후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이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아까 일자리 복지했던 스웨덴, 뭐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 복지 선진국은 지도자들이 모든 복지를, 우리는 지금도 현금으로 주거든요. 독거노인 현금 주고 혼자 사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내가 거동이 불편한 분은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전부 현금 안 줘요.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봉투 붙이는 일이라도 시켜서 그 노임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했고, 한국의 사례를 하나 들면 그 한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군수가, 처음에 군수가 당선이 딱 됐어. 됐는데 첫 번째 결제서류 올라오는 게 한 마을에 놀이터를 건설하는 그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이 군수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그 마을, 놀이터를 져준 마을 애들에게, 애들을 내가 며칠 후에 갈 거니까 좀 모아달라. 그리고 비서에게는 도화지죠. 화첩하고 크레파스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아이들에게 화첩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크레파스를 나눠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군에서 놀이터를 이 동네에 지어줄 것이다. 너희들이 갖고 싶은 놀이터를 그려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놀고 싶은 놀이터를 그려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른들이 놀 때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 때야. 근데 다 대전도 그렇지만 전국 가보면 놀이터가 똑같아요. 가운데에 미끄럼틀 있고, 좌측에 뭐 철봉대 있고, 올라가는 거 있고, 아주 많이면 10,000개가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한평 군수가 새로 된 사람이 그 어린 아이들 그려준 걸 다 갖다가 종합을 했어요. 종합을 해서 걔들이 필요한 거, 걔들은 미끄럼틀 원치 안 하고 이렇게 레고 같은 거 있죠. 그걸 나무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조립하는 거, 맘 놓고 놀 수 있는 모래, 그리고 씻을 수 있는 세면, 뭐 이런 걸 했는데, 실제로 예전에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었던 놀이터 비용보다 50%밖에 안 들어가서 놀이터를 져줬는데, 지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져주니까 거기서 놀아요. 거기서 노니까 누가 와요? 엄마가 오죠. 애들도 봐야 되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CCTV 달아서 집에서 보도록을 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대부분은 권력자는, 아, 내가 우리 국민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계획한 대로 해줘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데, 정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이게 낚시질을 할 때도 되게 이제 생각 없는 사람들은 내가 낚시터 자리를 보고 앉아요. 내가 낚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 물 좀 덜 묻고 이렇게 잘 경치 좋은데 거기 못 낚습니다. 낚시할 줄 아는 사람은 낚시가 아니 붕어가 다니는 길을 보고 거기다 찌를 던지거든요. 뭐 노루목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리더십은 어떤 정책이든 지하철이든 자전거든 아니면 복지 문제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해서 거기에서 정책을 창출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이게 조그만 놀이터 하나인데 그게 무조건 그 당시 1억 5천이에요. 그 시소 이런 거 짓는 거고, 땅은 다 이제 시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반의 반값 가지고도
애들이 그렇게 지금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놀이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정책 시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지금은 혼란하지만 탄핵 이후에 더 좋은 함께 행복한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잠재 능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되리라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고 더 듣고 싶은 막 욕심에 커트도 안 하고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 한 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 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저도 아쉽기도 하지만 또 준비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또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마이크는 방청객으로 돌리지 못하지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뭐 질문보다도 우리 이강철 소장님한테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 노인들한테 생활이 어렵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자분들한테 나라에서 지급하는 이런 보조금을 세비나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실제 그런 사람들만 주고 나머지 사람 노인분한테는 그냥 주지를 않는다. 어떤 일이든지 준다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한축적인 말로는 그 생산적 복지라고 하거든요. 그 사실 그게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노인분한테 주게 되면은 사실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힘이 생활력이 떨어지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게을러지고 또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저자님한테 제가 큰 동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15년도 9월에 한국전대 퇴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제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전 사람 모임에도 전에 그 가입을 좀 했었고 우리 그 저자님하고는 얼마 전에 만나 찾아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모임에 초대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한테 다 같이 제가 제 마음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충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하고 동네 가게 달리기. 이게 제가 생명을 걸고 지금 하는데요. 자전거는 이제 별도고. 이런 겁니다. 제 생각은 함께 행복 우분투 리더십과 같은 건데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는 청년도 들어가고 노인분도 들어가고 경력 단절 여성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국가정책은 없다. 이게 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이건 개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건 사회 구조적 문제예요. 이건 물론 자기가 잘 접목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일자리를 좀 원하는데 자리가 없다. 이건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잘못한 겁니다. 지금 나라에서 1년 예산 쓰는 게 400조가 이제 넘었어요. 특별회계까지 치면 480조를 씁니다. 저는 그 중에 1조만이라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일자리라고 늘 정치권 얘기하잖아요. 전혀 이런 걸 안 해요. 일자리 박람회 해. 가서 보면 건물부터 짓고 자기들 가수 몇천만 원 주고 초청해서 거기 가서 보면 경비직 외에는 없어요. 젊은이들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런데 비용 쓸 게 아니고 저는 1조만 있으면 1조를 일자리 예산으로만 배치를 하면 지금 100만 명 실업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10,000명의 젊은이에게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1년간 봉급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제가 만약 진출한다면 나는 지금 가장 어려운 거가 일자리라면 400조 중에 저는 100조는 저는 이거부터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자리가 없다.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범죄 발생도 되고 다른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일자리를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주면 첫째는 세금이 들어와요. 일을 하면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다 회복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 국가의 전체 파이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안 내기 때문에 저는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을 다 해봤어요. 1조면 10,000명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허다못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대덕 연구단지가 아니고 회덕공단 이런데 사람을 구하는데 젊은 애들이 안 가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보수가 작으니까. 근데 그쪽에 간접 지원비로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뽑는다. 그쪽에 아마 지금 아시겠지만 내가 매달 2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30%밖에 안 됩니다. 그 공단에도 300에서 한 400 정도 예산 가지고 그쪽서 주던 거에다 포함해주면 청년들 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들 애들 애들 과외시킬 수 있는 비용 정도까지 해서 만들어주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동네 가기는 길어졌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목해서 또 그리고 너가 바뀌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렇게 변화에 앞장서시는 모습을 이렇게 감동적인 이렇게 영광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감사합니다. 좀 닮아가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자, 아쉽지만 아쉬운 질문들은요 끝나고 다과하시면서 같이 나누시기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방청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마침표 한 줄 메시지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예, 한 줄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줄 하셨답니다. 네, 마무리 조금만 설명할게요. 네. 만약 여러분들 자제 가운데 지금 이재용이 어려움 겪으시면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다. 우리 박지영 회장님 지금 손주가 버클리대 버클리가 아니라 캠브리지 대학에 합격했다는 방금 이 포럼 때문에 합격했던 것 같아요. 했듯이 합격. 아마 이 중에 내 아들이 또는 딸이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주변에 홍보하고 떡 한번 돌릴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친구가 가서 보니까 출근해서 보니까 자기보다 1년 먼저 들은 놈이 그렇게 얘를 괴롭혀. 그 좋은 회사인데 얘 퇴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게 처음에 입사할 때는 천국이었는데 지옥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걸 떠나서 행복해. 근데 내 친구 하나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 관계거든요. 행복은 관계, 지속하는 행복을 하려면 내 가장 친한 친구도 잘 돼야 되지만 나 혼자 행복해서는 행복이 지속이 안 됩니다. 관계의 행복이에요. 이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모임에서 가서 너무 대전 팝스에 갔는데 너무 좋아. 모임도 좋고 공연도 잘 두는데 꼭 한 놈이 오기만 하면 너 왜 왔어? 딴소리, 시기연방지 소리를 해. 욕을 해. 그러면 그 모임에 팝스는 좋은데 걔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은 우분투는 나 혼자서도 행복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야 나눌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되게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면 행복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하면 비교하게 되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꼭 물질로 주라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나눔으로써 함께 행복한 사회, 함께 행복한 나라, 함께 행복한 우리 가족, 함께 행복한 모임, 함께 행복한 마지막으로 한밭 우두볼 협회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게 됐는데요. 그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상대방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능성을 찾아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성장시킬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이강철 저자님과 함께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패널분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혁수였습니다.